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이 지난 16일 있었죠. 그 하루 전인 지난 15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고통스러운 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배상도 없이 지난 수십 년을 보내왔고요.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까지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출 결정 옆에는 미국 정부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형국이죠. 고통스럽기를 따져보자면 두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몇 배나 더 고통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뉴스 원정대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주장,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요. 오늘 발표된 차기 대권 지지도,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까지 한꺼번에 전달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명랑 인터뷰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여의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차례로 만나서 정치 현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이데일리 김결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뜨거운 이슈네요. 그런데 참 오래된 이슈기도 합니다.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 이런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성 징병제 관련해서는 국민청원에도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라는 청원이 있었고요. 네. 4일 만에 4만 명 이상이 사전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원인은 이제 주요 내용으로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라는 내용을 이야기 올렸습니다. 여성의 입대를 둘러싼 논란은 꽤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내용이 진화한다고 할까요? 변화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논리들이 있는데, 당장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대권에 이제 나가겠다라고 진작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남녀 평등 복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박용진 의원이 대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 책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을 해서 그 지원자 중심의 군대를 유지하고 또 이제 국민이 남녀 불문 최대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혼합 병역 제도를 유지하는 남녀 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책에서 이 주장을 한 거군요. 네. 최근에
저도 예전에 그 리스트에 아직 올라가 있는지 문자가 오는데 제가 직접 쓴 4번째 책입니다 이러면서 책 한 권가 제 문자에 왔던데 거기 안에 들어가 네.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이 남녀평등복무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또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라지긴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네. 같은 당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제대 군인 지원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이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현재까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남자 그러니까 20대 남성 그래서 네. 요즘 줄여서 이남자라고 부르는데 그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한마디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다. 어떤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 이렇게 고민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젠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군대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그 공론화하고 논의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은 이제 본인 국회에서 하기에는 네. 그 부담이 따른다 이런 이제 분위기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군대를 어떤 인원으로 왜냐면 이제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다 몸으로 싸우는 이런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는 줄여야 된다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항상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마 모병제는 사실은 인구 감소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근데 예전엔 같은 경우는 백병전이나 육탄전에서 실제로 총을 들고 나가 싸우는 거라면 요즘은 레이더를 보고 버튼을 어떻게 누르냐의 싸움으로 그렇죠. 바뀐 지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군대 숫자 자체가 전체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가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20대 남성의 표심을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질문을 저는 다시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20대 남성의 표심이 돌아섰고 20대들의 표심이 돌아섰던 이유 첫 번째는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라는 20대 비하 발언이 나왔어요. 네. 왜 이것부터 반성하지 않는지 전 의문입니다. 이게 똑같은 신호가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꾸릴 때도 나왔어요. 네. 당시 이낙연 총리가 메달권 밖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과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왜 함부로 20대를 무시했었던 이 감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반성이 전혀 없고 네. 다시 한 번 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20대 남성이 또래의 20대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남성에게 다시 어떤 혜택을 주면서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20대 여성은 언제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죠. 만약에 그거를 노리는 거라면 가정하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평등복무제도 되고 군 가산점제도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성은 가만히 있는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20대 남성들 어떻게 하죠? 제가 사실 20대 초반부터 믿기진 않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대표로 축구를 했거든요. 안 믿겨요. 진짜예요? 이책으로 학교 대표 축구했다고 하면 안 믿긴 하는데 네. 어쨌든 계속 학교 대표 축구했는데 조기 축구에도 빠르게 진입했었죠. 네. 십자인대 파열돼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조기 축구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조금 혼자 소외되고 네네. 나 정말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국방부에서 안 받아준 거 어떡하냐.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군 가산점제도? 단순히 여성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군을 가고 싶어서 희망을 했었던 남성 몇몇도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되돌린다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금 내년 기준인데 월 평균 병장 월급이 약 60여만 원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요. 지금도 60입니까? 네. 네. 제가 2008년 제대했는데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었거든요. 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거기에 상주하는 군인들에게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병 월급 현실화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남성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을 인정해 줄 거면 저는 가산점 제도보다는 퇴직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뭔가 20대 남성이 토라져 있다고 해서 뭔가 혜택을 다시 복원시키고 위원이었으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 민주당이 패배해서 네네. 진단을 많이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과잉 진단을 넘어서서 잘못된 진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여성을 지금 복무시키는 국가, 여성 징병제 국가는 8개국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정도만 제외하면 네. 굉장히 생소한 국가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여군이 7년 복무하지만 이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성 24개월, 남성 30개월인데 여성이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등 복무제라고 네. 하지만 절반 정도 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만 군입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는 다만 모병제나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것에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평등에 대해서 성평등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고착화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네네. 여성은 이것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청원인이 얘기했었던 여성 비하적 발언 이게 좀 격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고착화된 성별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등 복무제로 가야 된다. 결국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평등복무제는 최대 100일 정도 기초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인데 네. 예비군을 확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레이더 병이라서 기초 군사 학교를 8주를 받고요. 뒤에 레이더 교육을 12주, 20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40일 정도 받았죠. 네. 근데 이게 실전 교육이 아니라 이론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을 100일 정도를 소화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유사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남자, 여자가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100일짜리 어떻게 보면 병영을 위해서 또 여성을 확충하게 한 전 시설도 바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투입하느니 저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사병 월급 현실화를 하는 것이 네. 저는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대에 있는 사병들에 대한 인권이나 일단 먼저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선거철이 오긴 왔나 봅니다. 지금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 발표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뭐 오늘 이슈가 많이 됐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대선 주자들과 이제 1대1로 붙여봤는데 굉장히 큰 격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기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상대로 가상 다자 대결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7.2%,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또 특이한 것이 양자 대결인데 양자 대결을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여권 후보들에 비해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이 51.1%로 이재명 지사가 32.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이제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령대로 봤을 때도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세가 높았고 또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우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조사 결과를 봐서도 비슷한 결과인데요.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16, 17일 동안 그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윤석열 전 총장이 33.7%의 지지를 얻어서 이재명 지사 27.1%와 이낙연 전 대표 11%를 모두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 기자는 지금 여당 출입이시죠? 네. 그 매일마다 이제 이 여론조사 나오면 기사를 쓰시잖아요. 뭐 맨날 쓰지 않아도 계속 그 추이를 그렇죠. 관찰할 텐데 실제로 쓰고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됐던 얘기여서. 근데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한 지가 지금 꽤 몇 달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뒤집었을 때 굉장히 좀 그 주목을 많이 받았고 사실상 이제 재보선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크게 졌기 때문에 네. 그 뒤로는 이런 조사 결과가 사실은 놀랍지는 않은 20% 이상 뭐 가까이 그렇죠. 우위를 보여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석과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분석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라는 분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제1야당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그게 또 이제 관건이고 그게 가장 큰 변수고 들어간다고 일단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들어간다고 예상을 많이 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조사 결과대로 갈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뭐 제3지대라는 게 우리 그 이제 정치사에서 힘을 발휘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고 아주 현실적으로 돈과 조직이 걸려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이런 움직임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3지대에서 최근에 한 20년 동안 살펴보면은 개인의 돌파력,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나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거는 경제라는 키워드인데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네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큰 조명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제3지대는 제3정당은 탄생할 수 있으나 실험적으로 제3지대에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좀 어렵다는 것이 이미 많이 증명이 됐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도 사실은 대선 출마 선언했었습니다. 철회했었죠.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큰 틀에서 모이기로 할 건데 자금과 조직력 이걸 한 번도 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어렵죠. 때문에 하부 조직은 누군가에게 지금 시간상 누구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맡길 사람이 과연 외부에 있을 것인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맡길 수 없으니 결국에는 이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저는 야구로 비유하면은 투수도 등판하기 직전에 가장 무섭고요. 타자도 타석에 들어서기 직전에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오자마자 엄청 잘할 거라 보지만 지금 아직 1, 2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몸풀기와 본격적인 검증, 진짜 무대에 들어섰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어떤 또 만남을 가질지 조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사실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죠. 윤호중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우면서 누가 차지할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누가 손을 들고 있습니까? 통상 그 상임위원장은 3선 또는 4선 이런 주로 3선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하죠. 네, 그 지금 상임위원장 17개를 거의 나눠 가졌기 때문에 3선 중에 그렇다면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이광재 의원, 그다음 정청래 의원, 그 박광원 전 사무총장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이광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동갑이에요. 보통 나이 순으로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수와 나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할 걸로 보이는데 그 박광원 의원은 그 전에 과방위원장을 그 선임이 됐는데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제 빠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광재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은 아직 그 제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순서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맡을 경우에는 좀 뭐랄까 여야 관계가 이제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근데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느냐 하면서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야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제 여당과 여야가 나눠서 의석수가 야당이 많은데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의원을 가지고 있고 야당 법사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압도적 의석수도 여당이 많고 또 여당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안이 여당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때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법안을 막아서거나 이럴 일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지금 법사위원장에 들어온다 해서 큰 잡음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리를 놓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청와대 방역 기획관직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야권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김호란 교수가 과거에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백신 확보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이제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김호란 교수의 남편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던 경력이 있어서 이제 또 보훈 인사다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전문성을 보고 임명을 한 것일 뿐이고 이제 또 이건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 WTO 사무총장 지원하시려고 했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남편은 이제 당시 현역 야당 의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제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사회정책 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설명인데 청와대에서는요. 지금 뭐 크게 잘못된 인사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을 두는 이유가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정무수석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방역기획관을 만들면 사실은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회나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질병청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또 이 사람이 이 직책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 인사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보은 인사가 되려면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 갑자기 들어올 때는 보은 인사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평생 이 의료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보은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보다 방역을 성공시키고 싶은 게 정부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뭐 만들어서 준 자리 그냥 임명장 주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김결애 기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고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는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도록 주변 국가도 공조해 나가고 국제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요. 이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동보고서의 해당 내용은 원안위에서 오염수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단순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아닙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법적 권리에 기반해서 일본 측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IAEA 등 그 국제 공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안위가 7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인용했다고 이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 보고서 작성의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이 평가한 일부 부분이 이제 그 내용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부만요. 네. 예,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IAEA와의 국제 공조,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 내용이 결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제거할 여지가 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은 시기만 보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데 당장 미국은 뒷짐을 지고 있고요. 국제기구도 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 공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제공조,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지금 저희 정부가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 측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IAEA, 그다음에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좀 더 투명하고 소통하고 네.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론화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런던 협약 의정서 총회라든지 그런 어떤 국제 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 이런 어떤 그 태평양 연안국들하고도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 다국적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 조사단에도 우리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어떤 워딩들이나 어떤 스탠스를 보면 IAEA가 미국과 거의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일본 측과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IAEA가 어떤 원자력 부분의 과학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충분히 IAEA 측에다가 그런 어떤 우리의 우려사항, 특히 최인적 국가로서의 우려사항, 투명한 정보 공개, 검증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 조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이제 해양에 내보내면 당장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텐데요.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일본 정부와 이번 결정을 이제 재고하도록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만약 실제로 이제 방출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 해역의 오염수가 얼마나 이렇게 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예측 모델을 지금 만들어서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일본 정부가 어떤 양의 어느 정도의 이제 오염수를 방출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미리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저희는 촉구해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삼중수소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방사능 감시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고 이전에 한 22개 이제 방사능 정점이었는데 그게 54개, 지금은 한 71개로 해서 그 점검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계속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찌 됐든 일본이 방류를 하게 되면 방출을 하게 되면 당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째 그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14개 지역 금지 지역을 명시하고 있고 네. 100여 개를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저희 정부도 그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현을 포함했어요. 네.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요. 네.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아주 소량, 아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라고 해가지고요. 네. 추가 핵종이 나오는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수입이 이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식약처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보다 강하게는 심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분석 시간을 네. 기존에는 한 1,800초,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이거를 한 2시간 40분 정도로 분석 그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부가 관계부 합동으로 대응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굳이 이제 미국 정부의 금지령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입물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어떤 품목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고요. 우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촘촘하게 지금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생산 수산물 40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꽁치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명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 2,000여 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는 그걸 한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한 3,000건 네. 이상의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한 2,600건 정도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현재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방사능 검사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일본산인데 다른 나라 수산물로 원산지를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고 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게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든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검사 품목을 늘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개 가리비, 멍게, 참돔 이 5개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이후에 국내에 유통되는 유통 단계에 대한 이력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네. 수산물 유통 이력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작년 10월 달에 관세청에서 하던 걸 저희 이제 해수부가 이관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력제가 지금 현재 일본 수산물이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 요 유통 이력제가 적용되는 게 한 71% 정도가 이제 해당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100%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유통 이력제 부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들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좀 만나 보셨나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네네. 저희 해수부 장관 주재로 어업인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어업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어업인 대표자분들께서 중심으로 일본의 수산물 방출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면서도 또 쫓게로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소비 촉진, 수산물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에 한 31개 정도 판매업체하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한 390억 정도 규모의 이제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네. 참고로 네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 특별전이라 해가지고요. 네. 수산물 가격을 한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그런 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은 지금 안전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산물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힘든 코로나 상황으로 또 더더욱 우리 어업인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그 이후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마지막 질문 조금 다른 주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좌초는 며칠 만에 어쨌든 그 자체는 복구가 됐지만 여파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사나 수출입 기업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이 수에즈 운하가 아시다시피 이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글로벌 핵심 항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고 처리가 만약에 더 오랫동안 지연되었었다면 정말 물류 애로뿐만 아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죠. 네네. 다행히 저희 이제 요 해수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에 바로 우리 업계들 특히 해운조합이라든지 한국선주협회, 해운협회, 국제선사가 모여서 비상대응반을 구성해서 우회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처한 바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피해는 현재 크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2017년도에 한진해운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운양선사, 해운선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했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무너진 해운산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대형 선박을 적기에 이제 확충하였는데요. 그래서 한 24,000TU고 아주 대형 선박인데요. 이 컨테이너에서 12척을 건조해서 작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항로에 투입을
했고 올해 3월부터는 16,000TU급 8척도 상반기 중에 투입을 이제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항들을 좀 경쟁력 있는 대형 선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특히 HMM을 중심으로 한 국제 원양 선사가 저비용 고효율 선대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회 항로로 간 선박이 총 6척인데요. 그러니까 저기 희망봉을 돌아서 간 게 6척인데 그래서 그런 좀 경쟁력을 이미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 해운 제거 5인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한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코스피가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해서 3,200선을 넘었다가 아쉽게 못 미쳤어요.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오늘도 3,200 돌파에는 결국 종가 기준으로 좀 실패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피가 3,198에 일단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역시 이번 주도 그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 후로도 꾸준히 올라가서 벌써 1,030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강세 흐름이 코스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배경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를 찾으면서 성장주가 많이 있는 코스닥으로 좀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고 두 번째가 코스닥을 이제 그 쥐락 편화하는 이제 기업들인가 업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바이오하고 반도체거든요. 이들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50%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이 기업들이 오늘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더나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위탁 생산 누가 할 거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백신 업체들이 막 급등을 했고 또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난 주말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 5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면서 그쪽 섹터가 급등했는데 워낙 시총들이 크다 보니까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좋았고 반면에 코스피는 물론 전체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닌데 오늘도 가장 큰 형님인 그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좀 면치를 못했거든요. 또 현대차도 빠지면서 대형주의 부진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부진했던 흐름으로 오늘도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뉴욕 증시도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도 뭔가 영향이 있을 건데 어떻게 추가 상승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뭐 좀 지금 이렇게 급등보다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스닥이 좀 사실 좀 올라와서 코스닥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지금 여전히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전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3,200까지 왔는데 이 두 기업이 어느 정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 레벨업 된다라면은 3,300에서 400은 사실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기업이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도 여전히 좋고 반도체 증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에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안 가긴 하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이 그 독일의 그 다임러 벤츠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매출액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차가 잘 안 팔렸어요. 생각보다 많이는. 근데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매 단가가 급증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악재가 아니라 자동차 업종에 어떻게 보면 공급 가격을 줄이고 판매 마진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좋은 또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현대차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호재로 좀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우호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이상 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 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좀 움직여준다라면은 코스피 중심의 좀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좀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화점 주가가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보복 소비가 늘어서인가요? 어떻습니까? 백화점 매출액이 지금 엄청나고요. 요즘에 저도 이제 한 번씩 백화점 한 번씩 가끔 가보는데 사람도 많은데다가 실제로 이번에 그 4월 초부터 봄 정기 세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뭐 롯데나 현대나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매출액이 40에서 50%나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엄청난 지금 이제 세일 효과도 있지만 보복 소비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백화점이 매출이 잘 나가는 거는 백화점은 어쨌든 이제 소비 경기에 되게 민감한 이제 유통망 중에 하나인데 또 제품 가격이 좀 싼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해외여행을 지금 못 가거든요,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소비를 사실은 백화점 들어가가지고 쇼핑으로 오히려 좀 많이 그 소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싸긴 하더라도 어차피 해외여행 내가 가서 쓸 돈을 여기다 그냥 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매출이 좀 많이 났고 실제로 백화점에서 좀 비싼 의류들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 특히 남성복이 좀 진짜 안 팔렸거든요. 백화점에서. 근데 깜짝 놀란 게 남성복 그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남자분들도 드디어 돈을 지금 쓰기 시작하거든요. 코로나 영향이 이래저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보복 소비 효과가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주식시장 이제 분위기 전달해 주셨는데 이 최근에 어제였나요? 코인이 급락하면서 빠진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코인과 주식이 뭔가 좀 연동돼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었으면 오늘 그 증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대금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코인 베이스나 뭐 비트코인이 많이 급락했잖아요. 뭐 유제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온 것 같지는 않고 거기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진다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약간 이제 대체제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여지는 있는데 지금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좀 급락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는 거래대금의 어떤 증가, 그 유의미한 거래대금 증가가 전혀 지금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하락과 주식시장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는 좀 연결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나 되게 많은 기업들이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대형 기업들이 너무나 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결국 두 가지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과연 언제쯤 갈 거냐. 그래서 지금 되게 못 오르고 있지만 저는 계속 이쪽 좀 좋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들 업종들이 지금 업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개선되고 있는데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좀 못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선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선업종도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이요? 대만되는 기업들도 최근에 해운업종이 너무 좋은데 해운업이 좋으면 배를 발주를 많이 해요. 선사들이.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이클에 이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지금 충분히 남아있는데 주가가 진짜 많이 못 올랐거든요. 장기간. 그래서 조선업종들도 한번 좀 다크호스로 한번 이번 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이번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터뷰 시작합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재보선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인데요. 오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큰 소리도 좀 나고 했습니다만, 네, 그만하면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요? 네. 네.
뭐 퇴장하고 이런 일 없으면 원만한 겁니까? 원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오늘 핵심 쟁점 사행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네.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 네. 그냥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순탄하게.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좀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야 모두에게 쏘아댔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뭐 언론들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부 정책을 왜곡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히다 보니 조금 강한 어조로 네. 이야기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보다 약간 톤이 올라가서 기자들이 거기에 좀 주목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네. 오늘 정세균 이제 전 총리죠. 그리고 변창흠 전 장관 지난 16일 이제 개각 당일에 퇴임을 하면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퇴임한 총리와 장관이 참석할 수는 없죠. 네.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내각 총사퇴, 전면 쇄신, 변창흠 장관의 즉각 사퇴 이런 것들을 요구해 왔어요. 네. 근데 정작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퇴임을 하고 나니까 왜 국회에 안 나오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네네. 어불성설이죠.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각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그리고 5개 부처 개각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도 이제 교체 발표를 했습니다. 임기 한 1년 정도, 1년이 안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민심을 수습하면서도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기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관료 출신이나 네.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 관리에 방점이 있었다.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텐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이 장관 임명 당시 여야 합의로 청문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무난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 당시 2차 가해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 초기에 어느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호칭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당시 인터뷰에서도 정말 조심스럽다 네네. 입장을 냈고 또 그 뒤에 이어진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곧바로 피해자로 호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차 가해 이런 뜻으로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정치 공세를 펴는 거죠. 그것과 무관하게 이번에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도 네네. 늘 현장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네. 누구보다도 민심을 가깝게 들으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신의 출신 지역이 대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영남 민들의 어떤 정서 또 야당 지지층 국민들의 정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 간에 또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후보자를 두고는 이제 야당에서 김현미 시즌2가 될 거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은 변창흠 장관에게도 똑같이 김현미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조기에 사퇴를 했습니다만 2사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임 김현미 장관과는 좀 다른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놓았지요. 네. 그래서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서 뭐 김현미 시즌2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 역시나 야당의 그냥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보다도 그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관료로서의 어떤 안정감, 또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이고 보편 타당한 그런 정책을 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여가대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야당은 항상 손곳 검증을 벼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임명동의안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돌파를 하시겠습니까? 송곳 검증해야죠. 네.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적격한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낙마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의 그간의 인사청문회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합한 인사를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채 임명이 되거나 한 예도 있었는데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낙마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선별해서 네. 입장을 내면 당과 정부도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인 인사청문회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금요일 그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104대 65. 그 표차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 이른바 친문 인사로 이 윤호중 신임 대표가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친문 색채가 뭐 여전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무슨 개파나 계보의 네. 시각으로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일에 무슨 개파와 계보만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 실제로 윤호중 대표는 네. 과거 1986년에 평민련으로 입당을 했어요. 제야에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 젊은 피 수혈의 일환으로 들어오셔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실무형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계보에 치우쳐 있다든지 계보 활동을 했다든지 하는 분이 아니고 당을 위해서 일해왔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개파적 시각으로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네. 또 민주당 국회의원 누군들 친문이 아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네, 다들 친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언론 보도는 계속 그렇게 뭔가 나눠서 보도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언론 보도가 왜 자꾸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시겠다. 정치권 내의 어떤 네. 당내 경선이나 네. 이것을 늘 개파적 시각으로만 그 기준으로만 분류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네. 정당하고 온당한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는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습니다. 네. 원구성은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 한 번 하고 2년 후에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다 2년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따로 원구성 협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으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1기 원내대표 당시에 원구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민주당이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이 비판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쟁점을 삼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했다는 뜻으로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태경 의원은 그런 돌발적인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그것이 야당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도 이제 5월에 발표가 될 텐데 어제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3파전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른바 원내대표 어떤 선거 결과가 일종의 선행지표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대표 선거가 무슨 개파나 계보의 시각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당대표 선거 역시나 그런 시각으로 대표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서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또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대표를 뽑는 것이 네. 과제이지 무슨 어느 계보가 또 어느 계파가 당내에 그런 계보와 계파도 없습니다만 뭐 당권을 잡느냐 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온당한 시각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그런 시각으로 치러지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기 대권 도전 선언을 했죠. 박용진 의원.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네네. 다만 모병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네.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우리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네.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의 평화 체제가 형성되고 네. 군사적 대결 구조가 깨져야 모병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모병제만으로 현재의 우리 군사 규모를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여성 징병 문제 역시나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 지금 뭐 그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우선 그런 안보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엔 야당 차례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이 됐어요. 예. 오늘 국회에 계시다 오신 겁니까? 예.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까 진성준 의원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에 따라서 좀 긴장된 분위기도 있고 그냥 편한 분위기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일단 그 정세균 전 총리께서 사퇴하셔서 안 나오시니까 네. 총리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분들이 약간 맥이 빠진 그런 건 있었겠죠. 그런 분위기. 그 때문에 약간 평소보다는 집중도가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네. 그 공백을 채우느라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 총리 대행이잖아요. 대행이죠. 총리 그렇죠. 대행이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경제부총리시니까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스타디 해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좀 제한적이죠. 네네.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질문하는 또 의원들도 그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에서 차기 총리 내정자
그리고 장관 뭐 개각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권 주류가 갖고 있는 고민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재보선을 통해서 국정 실패에 대해서 세게 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또 성찰하고 국정 기조를 또 바꿔야 된다. 이런 그 평가인데 사실 그게 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우리 잘못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내년에 당장 대선을 정권 심판 네.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1년 사이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이 인사에도 그 완전한 쇄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황 관리형 정도로 네. 평가. 동일한 평가를 내리시네요. 예.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형 총리 워낙 이제 출신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예. 대구 쪽이다 보니까 또 어떤 정부든 이제 마지막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네.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네. 정권들은 많은 경우에 정권 마지막 임기의 내각은 뭐 선거관리 내각, 네네. 중립 내각 또는 뭐 거국 내각 이런 그 컨셉으로 많이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고민이 담겨 있는 인사 같고요. 김부겸 내정자는 지역도 영남이고 또 성향도 약간 중도적인 네네. 중도 진보 성향이 있고 또 여야의 두루 또 발이 넓고 골수친문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통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남은 1년 동안에 청와대나 대통령 또 정권 주류의 국정 기조가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김부겸 내정자가 가진 그런 통합의 이미지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그냥 나머지 임기 국정 뒷마무리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네. 예. 그러면 그 말씀은 김부겸 후보자 잠재력은 이만큼인데 예. 지금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아쉬움인가요? 예, 통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네. 이번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용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기존의 그런 이제 독주 또는 이제 배타적인 노선, 강경 노선을 그대로 고집하면 그건 통합이 아니죠. 그걸 하기 위해서 통합형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러면 이 표출된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통합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정권을 심판했던 민심은 이 정권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되고 이게 통합이 이렇게 합쳐지고 융합시키고 하나로 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네. 원내대표 선거 이달 말에 하는 지금 오늘이 19일이니까 대략 짐작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네. 늦어도 화수 이때쯤 할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날짜가 확정적인데 왜 네. 날짜를 못 정하고 있나요?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조영 원내대표께서 네. 그 원내대표 이름으로 공고를 해야죠. 네네. 날짜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마 오늘 했다는 얘기 못 들어서 아직도요. 예,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하게 되면은 네. 대개 한 5일 정도 본다면은 다음 네. 주 초 26일이 제일 유력하고 제일 유력합니까? 예, 네.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뒤에 하겠죠. 이유가 있는지에서 설명을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김기현, 김태흠, 권성동, 유이동 의원이 4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선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원내대표가.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좀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면요. 그거는 지난번에 조영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을 상대로 해서 우리 당의 역할 공간을 확보하고 네. 또 여당을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기와 강단이 있는가 또 전략과 전술이 있는가 네. 그리고 여당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타협을 이끌어내고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가
그런 완벽한 기본이고.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쉽지 않았거든요. 뭐 조영 대표도 그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네. 당선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 여당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새로 나오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내년 대선이 관건이고 거기에 야권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이루어내는 게 핵심 과제인데 그거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도 똑같은 저는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가 거기에 힘을 보태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제 이 카운터 파트, 그러니까 파트너가 중요하잖아요. 상대당이 누구가 대표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쪽도 약간 좀 표심에 영향을 받나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제 윤호중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그 모든 걸 다 감안을 하고 보통 표를 던집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나 같은 칼라고 또 어차피 친문이 그거 다 장악하고 있고 또 강경 노선에 변화가 없고 진성준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되거나 민주당의 기본 그 노선은 안 바뀌니까 뭐 익히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뽑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작은 의석을 가지고 큰 의석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강단과 결기, 배짱 그리고 또 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 또 민심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소통 능력.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여당 지도부나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서 일정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친화력이나 소통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윤호중 원내대표 상대로 해서도 마찬가지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영향을 받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를 들어 가정법으로 윤호중 의원이 아니라 이제 박원주 의원이 선출했다면 지금 당내에서 원내대표 뽑는데도 표심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박원주 의원이 예를 들어서 됐다. 그리고 그 박원주 의원에게 다수표를 몰아준 의원들이 이 강경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쪽이다. 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좀 유화적으로 해야 되고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되고 그런 메시지라면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7개 위원장 자리도 돌려줘야 되고 이런 노선 같으면은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제 원내대표를 조금 더 고려하겠죠. 역시 영향은 좀 있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원구성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 진선준 의원 그 인터뷰에서는 법사위원장도 계속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2년 주기로 가잖아요. 그 위원장 자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특별히 여기 협상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법사위원장 자리 지금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의원님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2년 주기라서 협상 여지가 없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은 1년 단위로도 하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1년 단위로도 하고 지난번에도 여당이 마음먹으니까 그냥 가져가 버린 거지. 거꾸로 여당이 마음먹으면 돌려줄 수 있는 거죠. 마음먹지 않은 거니까. 그냥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계속 입법 드라이브를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노선이 변화가 없으니까 뭐 야당하고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거 없다. 이렇게 윤호중 원내대표도 딱 그렇게 뭐 방향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고 우리가 법사위원장이나 나머지 상임위원장 언제든지 뽑을 준비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협상이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협상 자체를 윤호중 원내대표가 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당 대표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출마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공식 선언한 분은 아직 아무도 안 계시고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했거나 아니면 거론이 되는 분들이 주호영, 권영 선수를 하면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홍문표 그리고 윤영석, 김웅 또 원외에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 주호영 의원이 1위를 기록했고 초선이죠. 김웅 의원이 2위에 올랐어요. 아마 이거 보셨을 텐데 뭐 이변이란 평가도 나오고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번 그 사실 재보선이 보기에 따라서 이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야당이 계속 4연패하다가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네, 큰 포인트로 압도적인 차이로 네. 이변이었는데 이 민심이 그대로 여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투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심판 여론이 네. 그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네. 한번 심판을 했는데 내년에 대선에서 다시 한번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네. 그러려면 역시 또 국민의힘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그 범야권 대통합 또 후보 단일화 이걸 이뤄내야 되고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중도나 반문 진보까지 이렇게 엮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네. 그리고 내년에 선거하면 5년의 국정을 또 맡게 되잖아요. 네네. 그걸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에 알겠습니다. 대한 민심이 굉장히 강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그 밀려들고 있다. 그게 네.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